아니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혹시 좀 보셨어요? 이게 네네. 예, 뭐 야당이 맞습니다. 추천하고도 후보들을 좀 겁박하는 모습이었다 하는 거 네. 하나 하고 어제 그 이제 민주당이 추천한 두 후보 네.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성향에 관련해서 관련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그런 식의 좀 그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. 마은혁 재판관 이제 두 분 다 좀 사진 나오는 좀 머리 허연 분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고 오른쪽 여성분이 정계선 재판관 후보인데 마은혁 후보는 그 판사 임명되기 전부터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바탕으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했었다는 점이 좀 논란이 되고요. 그럼 2009년에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면서 국회 점거 농성해서 기소된 12명의 민노당 당직자를 이례적으로 공소기각. 그러니까 이건 공소할 거니까 공소기각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거죠. 그래서 이 이제 그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 쪽에서 노골적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는다는 거고 정계선 그 후보자는 뭐 우리 이제 너무 친숙한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회원 정도가 아니라 모두 회장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다. 이제 이런 논란에 서 있습니다. 두 후보자가. 대학교 때에 그 함께 했던 예. 그 법조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. 그야말로 그러니까 80년대 학번에 가장 그 보편적인 그러니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예. 학생 운동권 예. 학생들이었고 오랫동안 그 운동을 계속하고 또 학생 운동이 이제 노동 운동으로 가잖아요. 예. 예. 그 행로가 예. 그럼 이제 인노련은 사실 굉장히 큰 조직이었고 굉장히 강한 조직이었고 강성이었고 인노련에 아마도 제 기억에는 김문수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노련 아니었나라고 기억을 합니다. 심상정 전 의원도 그렇고 어쨌든 대단히 강성이었고 그 활동들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90년대 들어서 그 소련이 붕괴되고 동권 붕괴돼서 그때부터 이게 지금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사시 공부하고 들어온 그러니까 십수년 또는 10년 정도 후에 이제 다시 공부해서 이제 사법부에 들어온 그런 케이스 두 사람 다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전력으로만 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떠한 그 판례를 남겼고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잖아요. 비록 한때 운동의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또 내가 판사로서 중립적으로 정말 내 일을 한다면 그 전력에 대해서 시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판례라든지 또는 또 지금까지 어떠한 그런 그 결정문을 남겼느냐. 왜냐하면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한 거예요. 그렇죠. 그런데 사실 아까 민노당 그 부분은 좀 잘못됐어요. 그러니까 민노당 그 정거 농성에 대해서 아예 기각시켜 버렸잖아요. 그런데 기각시키는 사유가 뭐냐면 형평성을 예를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민주당도 있었고 왜 민노당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안 하고 민노당만 하느냐. 근데 그게 판사가 판단할 문제인가요? 판사는 그 기소한 사람들이 정당하냐 안 하냐를 놓고 판단을 해야지 민주당에 대해서 왜 기소를 제대로 안 해? 이거는 판사의 어떤 영역이 아니죠.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각을 시켜줬는데 대법에서 엎었어요. 1심을 엎어갖고 거기에 지금 유죄를 선고를 했어요. 그런데 대법에 지금 그 질문에도 질문을 하니까 답을 했어요. 그때 당시에 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.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수긍할 수 없다. 저의 지혜가 부족하여 상급심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. 대법원 판결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사실상 얘기한 셈이죠. 그런데 그건 예를 들어서 이 판사의 직을 이제 그만두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 회고를 하면 나는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 엎어서 다시 이제 확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. 변호사니까. 그런데 지금도 어쨌든 헌법재판관을 해야 되는 판사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 헌법재판관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? 그러니까 그야말로 헌법이라든지 또는 대법이라든지 이런 가장 이 체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.
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는 최고법원의 위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그 최고법원에 그 정말 9명밖에 안 되는 재판관 중에 한 명이 되는 건데 대법원 본인이 판결 잘못해서 대법원에서 뒤집어져서 유죄 판결 나온 그것도 부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건 한국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그렇다면 이분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거냐 아니면 민주당의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거냐 이런 논란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죠. 맞습니다. 나옵니다. 예.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아직도 그러니까 그 12명의 민노당에 대한 기각을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위라든지 그 사람들이 불법적인 어떤 점거와 관련된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지 아니하고 혹시나 이념적인 부분에 공감을 아직도 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걸 고집하는 게 아니냐라고 추정하게 만들잖아요. 자기가 그런 전력이 있다면 더욱더 사실 더 엄정하게 태도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도 봐야 되는 게 판사이고 그런데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여전히 저는 이념적인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으로 보게 만들잖아요. 그러니까 뭐 특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더 그렇지만 그 다른 또 한 분도 정계선 후보자도 너무 이념적 성향이 짙은 분을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6명으로 저 헌재가 사실상 마비돼 있었던 것도 계속 민주당이 3명 중에 우린 2명 할래 안 할 거면 나 동의 안 해줘. 헌재 마비돼 있으면 우린 좋지 땡큐지. 뭐 지금 제 뇌피셜입니다. 속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. 우리는 저 탄핵 소추로 묶어서 헌재 던지면 헌재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는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공직자들 다 기각하고 던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 마음에 드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계속 우리는 탄핵 소추로 날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야 150명 안 되게 끄집어내라고 지금 지시한 거로 알려지고 있잖아요. 그렇게 150명이 돼가지고 그걸 못하게 끄집어내는 거나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때까지 계속 탄핵 소추를 끄집어내서 헌재로 던지는 거나 이게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보는 사람도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. 맞습니다. 민주당의 지금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행태는 정말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지금까지 3명에 대해서 안 했잖아요. 아주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잖아요. 왜? 미필적 고의로 헌재가 마비돼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좋아. 약간 그런 거였어요. 진짜. 왜? 직무정지만 되면 돼.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그러니까 계엄 이전에는 국무위원들을 직무정지시켜 갖고 이 지금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거였는데 지금 계엄은 그래 그럼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과 국무위원들을 탄핵을 통해서 마비시켜야 돼. 이런 식으로 그냥 행정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비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그 이전부터 계속 갖고 있는 건데 앞과 뒤가 다른 건 뭐냐면 앞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정지시켜서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은 갑작스럽게 무조건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2명을 꼭 집어넣음으로써 대통령의 탄핵을 유도하겠다. 왜냐하면 대통령을 빨리 탄핵시켜야 대선이 빨리 오고 대선이 빨리 와야 지금 재판에 쫓기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으니까 이 논리 말고는 다른 논리가 도저히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요. 이거잖아요. 그러면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빤히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은 그 의도를 감추지 않겠다. 포장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.